오늘의 강연을 맡아주실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양력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양력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양력을 이야기 드리면,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거치셔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전남도지사와 그리고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맡고 계신 이낙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없는 저를 곁으로 불러주신 홍원합 총장님, 김여사 원장님, 혹시라도 오늘 강연이 잘못되면 책임은 원장님께서 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여러분께 여쭙는 겁니다. 그죠? 이낙연이가 청년에게 길을 묻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시 방역 전문가 계세요? 여기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은 것인지 쓰고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져오시면 쓰고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미래가 무엇일까? 많은 각도에서 많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일까? 이걸 설명드리면서 여러분께 물음을 던질 겁니다. 이렇게는 바꿔주나요? 이거를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차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전기기관으로 뭘 만들었느냐? 기차도 만들었지만 주로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은 방직, 옷 만드는 거예요. 방직 기계를 돌리는데 전기기관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됐죠. 1차 산업혁명 때 누가 돈 벌었을까? 오늘은 돈, 산업 얘기니까 돈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인도에서 면화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사람들, 호주에서 약물을 수입해서 가공하는 사람, 여기가 돈을 벌었어요. 2차 산업혁명, 기계화, 전기화의 혁명입니다. 그때 누가 돈 벌었을까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석유를 정제하고 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원래 생산자보다는 가공 유통 쪽이 더 마진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등장한 세계적인 재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우리는 지금 3차 산업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체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연장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있다고 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시대예요. 누가 돈 벌었을까요? 반도체가 돈 벌었어요. 늘 돈을 번다는 것, 가장 핵심적인 그것이 산업에서의 권력이죠. 섬유와 양모의 시대에는 연화의 수입가고, 저는 양모의 수입가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의생활, 의류가 활발해지고 다양해졌어요. 2차 산업혁명은
석유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공급하는 사람. 여기가 또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나온 게 록펠러. 3차 산업혁명은 그때부터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먹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그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많은 것이 달라지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누가 돈 버는가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했어요. 6.25 전쟁이 끝난 무렵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쯤 됐어요.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아시죠? 그 장충체육관 필리핀의 원조로 지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은 그게 반대로 됐죠. 우리가 도와드릴 때도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대단히 세계에서 유례가 아마 최근 20년 동안 중국이 달성한 고속 성장이 또 다른 기록일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한국이 세운 고속 성장이 기록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또는 북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가면 놀래요. 당신네가 250달러 수준이었을 때 자기네도 그랬는데 지금 자기네는 1900달러인데 어떻게 니네는 3만 달러가 넘었나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빨리 우리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에 공짜가 없었어요. 이 대가가 바로 이거. 탄소 배출량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1인당 배출량. 이렇습니다. 터키가 2등, 그리고 나머지는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경제가 갈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지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전망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올해 연 1년간의 경제 성장은 아마도 마이너스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약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3% 된다고 해서 썩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률이라는 건 기저효과, 그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올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떨어지면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 올해는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을 잘했다, 경제도 선방했다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내년간은 왜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낮으냐 이렇게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의 방법 나름이지만 어느 나라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경제를 가장 먼저 회복했느냐 라고 보면 대한민국이 1, 2등 안에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성하는 성장률이 5년마다 2%씩 내려가던가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속 성장이 유노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신 홍성국 의원의 저서에 따르면 수축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경제도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도 대폭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그걸 팽창사회라 한다면 지금은 수축사회다. 오히려 줄어드는 사회. 수축사회이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더 조급해진다든가 우울해진다든가 또는
격차가 좀처럼 안 좁아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이렇게 돼가는 경향이 수축사회에 나타난다 하는 그 책이 바로 수축사라는 책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냐? 미래에 어떤 산업이 여러분 앞에 크게 나타날 것이냐? 혹시 대한민국 주식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LG화학하고 네이버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선배 세대,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무슨 건설이다, 무슨 자동차다, 무슨 가전제품이다. 이게 상위 5대 기업에서 사라졌어요. 상위 5대 기업 중에 반도체가 하나가 있고요. 바이오 헬스가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XX 건설, 땡땡 자동차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미국이나 세계의 시총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알던 포드 자동차 없어요. 코카콜라 없어요. 맥도날드 없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누구죠? 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선거 슬로건이 뭐였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니셜로 치면 마가예요. 이 마가가 바로 세계 시총, 시가총액 상위를 다 점령하고 있는 기업의 이니셜하고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마가. 트럼프 대통령도 미안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지만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판도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벌써 5개 기업 중에 반도체 하나, 바이오 헬스 2개, 플랫폼 기업 하나, 전기차 배터리 하나. 그 중에 3가지 분야가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 전략 산업에 들어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 판단이 그런 것과 시장의 판단이 그런 것이 일치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가란 미래에 대한 현재의 평가라고 말해요.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을 사겠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자들 반도체, 바이오 헬스, 플랫폼, 전기차, 배터리를 미래의 유망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시가총액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가총액 말고 요즘 또 다른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BBIG 들어보신 분? 이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 분야만 따로 떼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BBIG. B는 배터리. 또 하나의 B는 바이오. I는 인터넷. G는 게임. 실제로 아까 주식 시총 상위 5대 기업에 게임은 안 들어가 있는데
BBIG라는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웹툰 한국이 세계 1위. 웹툰이란 말 자체가 한국에서 만든 영어예요. 웹 플러스 카툰이 말을 만든다는 것은 그 분야에 주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김치라는 말이 우리 말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닌텐도 같은 걸 혹시 뭐 마리오라든가 이걸 즐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반대가 돼서 우리 게임이 수출되고 있어요. 콘텐츠 산업 좀 넓게 보면 BTS까지 성장이 갈 거예요.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데 미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그걸 STEM이라고 해요. S, Science, T, Technology, E는 Engineering, M은 Mathematics,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입니다. 거기에 요즘은 STEM이라 하지 않고 STEAM, 중간에 A가 하나 들어요. Art, 예술. 아까 시가총액 5대 기업, 5대 산업 말고 BBIG에 게임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템에 요즘엔 아트가 들어가서 스팀이 되고 우리가 여기가 인문학 포럼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만들어낸 말은 아니에요. 자, 반도체. 이제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과 매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 2위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1등이 삼성, 2등이 SK. 그 두 개의 기업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만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던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 가셨어요. 대통령이 가셨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걸 과시하는 것이죠.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저는 해낼 거라고 봐요. 지금은 시장 지분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메모리에서도 맨 처음 낮게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위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두 번째, 미래차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내연차는 지금 생산도 매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매출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지니까요. 그 매출 감소를 완벽하게 커버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차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아마도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중에 고급차에서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미래차에 도전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은 미래차가 충분히 수지를 맞추는 편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 미래차에서 두각을 나타낼 건데 최근 통계를 보면 현대 기아 자동차가 미래차의 매출에서 세계 5위에 올라갔어요. 1년 만에 9위에서 5위까지 상승했습니다. 미래차는 아까 제가 어떤 변화에도 핵심적으로 돈을 버는 친구는 따로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내연 자동차와 미래차 돈 버는 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의 내연차는 엔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이 디자인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충분한 이익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차가 신분 상승처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멋있는 차. 그리고 이 자동차의 광고를 보면 전부 다 그냥 가장 멋있는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래차는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신분 상승의 상징, 신분의 상징이 아닙니다.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필요한 부품 조립해가지고 굴러다니는 게 미래차. 그 미래차에서 이제 디자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돈을 벌어요. 다행히 미래차 배터리 매출 1위가 한국 기업입니다. LG. 그 회사가 공장은 대구 어디에? 경북 쪽. 그리고 포항이 2차 전지 무슨 선도 도시를 선포했죠? 굉장히 빨리 하시고. 네. 구미? 예, 구미. 실제로 미래차를 만드는 회사에 가보니까 배터리를 어디 거 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사장님 말씀이 행복한 고민합니다. LG 거 쓸까? 삼성 거 쓸까? 이거 고민합니다. 우리 국내 기업 둘 중에 어떤 거 쓸까를 고민해요. 바람직한 일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미래차. 이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이오헬스. 아까 시총 5대 기업 중에 2개가 바이오헬스 기업이거든요. 제너릭 판매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기업이 있고요. 그게 국내 기업입니다. 이번에 항체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삼성에서 바이오를 취급하는 그 회사와 셀트리온이 본사가 모두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가 원래 빈 땅이 꽤 많았는데 최근에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나와요. 왜냐하면 생산 역량을 엄청나게 크게 가졌거든요. 지금같이 지구 차원의 팬데믹이 퍼지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반도체가 그런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지금 제약업계도 그래요. 셀트리온은 하루 9만 도수분, 9만 회분의 치료제 생산 체제를 갖추고 이미 굴러가고 있어요. 9만 회분이면 하루에 2번 투약한다고 계산하면 4만 5천 명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죠. 지금 국내의 확진자는 이제 2천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일 거예요. 물론 무증상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꿈꿀 수 있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짐작이 가시죠? 4만 5천 명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제가 나온다면 우리 국내 환자를 한꺼번에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바이오헬스를 특별히 주목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우선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나고요.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행복. 이 바이오헬스 분야가 더 많은 수요에 부응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고령화되고 건강을 중요시하고 게다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앞으로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주 이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우리 국내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 진단 시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기고 있어요. 거기도 시총이 금방 올라가고요. 시젠이라는 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산업이 클 적에는 국내의 자본 사정이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국제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에요. 도움을 주어야 그 산업이 커져요. 그런데 바이오헬스는 지금 우리에게 제가 보기에는 약 20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국내 투자 전문회사 사장님의 얘기예요. 그 투자 전문회사 사장님이 BTS 초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시킨 바로 그분이니까 그러면 좀 여러분이 더 믿어주실까요? SV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독립된 벤처 캐피탈로서는 가장 큰 투자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그 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20년 정도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신뢰를 얻게 됐어요. 한국의 의료, 세계적인 신뢰를 얻게 됐어요. 약간의 농담을 말씀드리면 유럽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유럽 사람이 보는 천국의 조건 하나가 스위스 사람이 관리하는 주택에 살면서 프랑스 사람이 해주는 요리를 먹고 이태리 사람이 지어준 옷을 입고 독일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는데 경찰관이 영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요즘 하나가 더 붙었다. 한국인 의사를 주치의로 두는 거. 그 정도로 신뢰가 높아졌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코리아 다음에 붙는 말이 디스카운트였어요.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 그러면 조금 더 믿어줘도 된다. 값을 더 얹어줘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 우리가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신뢰. 그걸 데이터라는 하와이 대학 명예교수는 한국이 리딩 컨트리, 선도국가가 됐다. 선진국은 어드밴스드 컨트리라고 해요. 리딩 컨트리는 선도 내지는 지도국가. 한국이 지도국가가 됐다. 한국이 모델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한국은 선진국가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한국만의 방식을 개발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세계적인 신뢰. 이것이 크나큰 자산입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2번. 미국이 앞으로 갈수록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가 되면 디지털 전환이란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도미네이션 지배하에 편입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좀 자조적인 얘기지만 그런 정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MAGA 여기가 아직까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 애플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장애에 부닥쳤다고 해요. 두 가지의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해요. 하나는 의료 데이터가 충분치가 않아요. 우선 미국은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정보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아요. 5천만이 넘는 국민의 건강 정보가 가장 확실히 파악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건강 데이터가 다 들쭉날쭉하잖아요. 그 점에서 세계 지배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네트워킹에서 미국은 iOS 체제입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체제죠. iOS의 시장 점유율이 29%인데요. 안드로이드가 71%인데,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게 안드로이드 체제잖아요. 이 iOS가 점점 수요를 넓혀가고는 있어요. 5년 전에 비하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산업 발전에서 가장 큰 부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신산업 거의 모두가 중국과 겹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뺏겼어요. 정유, 철강, 조선 뺏긴 정도는 아니죠. 등등등. 그런데 바이오 헬스 분야, 저쪽 사람들이 바이오 연구에서는 상당히 지금 쫓아가고 있죠. 이번에 백신도 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노백이라고 하는 하나가 지금 브라질에서 임상시험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국의 의료 인력, 바이오 헬스 분야의 인력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우리는 공부 잘한다고 다 훌륭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우수한 학생들이 의학 분야에 대거 가잖아요. 그분들이 벌써 60대까지 차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한 분야에 너무 몰려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분야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강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를 중요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엔지니어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처우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아직 그보다 덜 갔다. 중국의 우수 인력이 의료 분야에서 성장하려면 20년쯤은 걸릴 것 같다. 이게 BTS를 키우신 투자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의료의 본질은 돌봄입니다. 그게 노벨 의학상 따면 안 될지 모르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 홍익표 의원도 잘 아시는 우윤근 씨라고 있어요. 최근까지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러시아 대사를 하실 때 이 맹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모스크바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저기 실밥을 안 뽑아줬대요. 집에 가서 큰 거울을 앞에 태워놓고 우통 벗고 실밥 뽑다가 울었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케일이 큰 나라들이 엉뚱하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료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던가 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료죠. 실밥도 뽑아줘야 되고 뽑을 때도 안 아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대학교 병원이 대단히 유명하신데 요즘은 병원에 가면 체열을 뜯어도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 그런데 대륙적인 나라들은 그게 아니겠죠.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인 건 틀림없지만 모든 걸 다 잘하라는 법은 없어요. 농구나 탁구는 잘하지만 축구는 우리가 더 잘하잖아요. 장현모 감독이 2004년 북경올림픽 개막식을 아주 그냥 스케일이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나 대장국은 우리가 더 잘 만들잖아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의료는 스케일보다는 섬세함이 본질한 게 아닌가. 그 점에서 한국의 영역이 있다.
그런 일입니다. 제가 바이오 헬스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이오 이렇게요. 신약 수출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슈퍼전류가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만큼은 못하지만 한국이 이만큼 됐다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이것이 언제까지 중국이 우리한테 리드를 빼앗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기간은 우리가 없었다. 임플란트도 우리가 중국보다 없어요. 그 오스템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최 회장님이신데 원래 다른 분야를 전공했는데 군대가 있는 동안에 자기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 의대를 해야겠다 하고 제대하자마자 의대를 받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치료를 갔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최 회장님이 제 군대 후배를 알아요. 카투사 후배들. 어느 날 술을 먹다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자기들이 세계 최고가 됐다. 제가 그랬어요. 임플란트는 원래 한국이 최고가 될 운명이다. 왜냐하면 오징어를 밤새도록 씹어먹는 사람이 한국인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임플란트가 발전하지 않은 거 어디서요? 쇠고기도요, 송아지 요리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 다음 얘기를 생각하고. 이 바이오 분야의 상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체로 송도, 오송 이쪽이 좀 몰려 있는데 대구도 첨단 의료 복합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좀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구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뇌과학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치매라든가 우울증, 이게 암보다 더 두려운 일이거든요. 경북대 의대가 대단히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고 서울대 병원 분당 병원 원장님도 경북대 출신이시죠? 그분이 수술하시면 일본에서 견학을 와요. 의사 부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나오기 전에 제가 일했던 문재인 정부, 제가 일했던 그 시기에 선정했던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둥이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과 그린이. 디지털은 이제 안 갈 수가 없죠.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참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1997년 연말 98년 이때가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가 IT 강국에 초석을 놓았어요. 그 중에도 가장 인상적인 사업에 하나는 4조 원을 들여서 조선왕조실록을 최다 데이터베이스화했어요. 정부가 도와준 거죠. 그 역량이 그런 데이터가 인간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일자리가 생겼죠. 자,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IT 강국의 초석을 놓았더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강국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놓아야 한다. 어차피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빨리 가야 되고 실제로 빠른 것도 아닙니다. 중국보다 늦었어요. 그러나 일본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잘하는 곳은 잘하지만 조금 뒷골목으로 가서 지방으로 가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디지털. 디지털은 이 인공지능 같은 첨단 연구 분야도 포함되지만 우리 서민들이 사는 달동네라든가 이쪽을 어떻게 디지털의 은혜를 받는 곳으로 바꿀 것인가,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그런 게 됩니다.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사업을 많이 벌여서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해보자 하는 것이 뉴딜의 그 목표예요. 두 번째가 그린이죠. 그린은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탄소 배출을 줄이자. 아까 처음에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게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는 물건도 못 팔아요. 애플이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의 제품은 납품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은 탄소세를 물려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수입가가 그만큼 비싸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덜 나가면 수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제 탄소 배출의 저감은 경제를 위해서도 피해갈 수가 없게 됐다. 더구나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중국이 먼저 했고, 일본이 했고, 바이든이 했고, 한국이 했어요.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첫 책까지 넘겨보면 아주 명문이 있어요. 그죠? 돌이 사라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더 편리한 게 생겨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다. 말이 없어져서 자동차를 탄 게 아니다. 자동차가 편리하니까 탄 거죠. 에너지도 비슷하고. 석유가 없어져서 그걸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탄소를 배출해가지고는 지구의 미래도 없고 인류의 미래도 없고 더구나 당면한 대한민국의 경제마다 큰 불안이 되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한국판 뉴딜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또 두 개의 기준이 붙어 있어요. 하나가 사회적 뉴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자, 저소득층과의 격차가 커지지 않게 하자,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반드시 배려하자. 이게 사회적 뉴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균형 뉴딜. 이건 제 자랑이지만 제가 주장해가지고 붙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쓰자. 그 사업과 예산을 기왕이면 지방에 더 많이 배정하자 그 소리예요. 우리 대구시도 경북도청 후적지 도청이 떠난 자리에 그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거기 와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이긴 한데요. 저는 해낼 거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미래산업, 네. 이것이 그냥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가능해지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반도체 1위와 2위 기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시스템 반도체에도 도전하자.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래차의 가장 핵심이 배터리인데 배터리 매출 1위 기업이 한국 기업이다. 바이오헬스 아까 그 성장 속도를 여러분이 보셨고 한국에게 마침 미국도 중국도 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K리즈 두 가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 하나는 디지털 전환, 또 하나는 그린. 그것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배려해야 될 것이 사회적 약자를 더 이상 좌절시키지 않도록 하자. 특히 정보 격차라든가 디지털 격차라든가 이게 없도록 하자. 교육에서부터 그걸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 균형입니다. 기왕에 그 많은 돈을 쓸 때 지방에 더 많이 쓰자. 네,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길면 한 20년, 짧게는 몇 년이라도 부닥치게 될 한국의 미래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입니다. 뭐죠? 하나, 둘, 셋. 네, 이거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잘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 분야가 퀄컴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고, 엄청난 규모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충청부터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시스템 반도체를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이걸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구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시대에는 가장 유망한 산업들은 지금 좀 한 발짝 놓쳤죠? 그건 해야 되고요. 예.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이고 경북대 의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게 반드시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로 LG 배터리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도 2차전지 선도도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고장 대구 경북이 영투임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기에는 벅차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만날 미래에 대해서 산업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길을 보여주셨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결국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건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오늘 이낙연 대표님이 물으실 것 같고, 그 길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답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토론일 겁니다. 그러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대표님의 생각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장례 정돈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사회를 얻게 된 경북대학교 인문대 행위장 양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토론회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지정 토론부터 진행하게 될 텐데요. 지정 토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학생 대표인 국동현 북총학생장, 그리고 신정우 교육실험실장님이 지정 토론을 한 후에 그 다음에 1번 플로어에 계신 당첨분들께서 이낙연 대표님과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질의응답이 주어질 시 사회자에 의해 질의응답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진행되고 있는 인문 토론의 제목이 청년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뜻깊은 토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정 토론자인 학생 대표자들의 질의를 시작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를 맡게 된 경기대학교 중학생회 교육시험국장 손정호입니다. 네, 대표님이 아까 강연해 주신 내용 정말 잘 들었고요. 특히 마지막에 뉴딜 산업 K2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부분가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하고 친환경 그린 성장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균형 리뷰를 나아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대표님이 학교 오시면서 강연자를 수정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저희도 사전에 준비했던 질의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들으신 분들 그리고 대표님도 이제 여기 내용과 조금 다른 질문이 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완전히 사고 또 사회의 구조가 된다 그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가역적으로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이나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사람에 대한 존엄에 대한 논의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났습니다. 저희가 인문학 프로그램이고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사람의 얼굴을 한 4차 산업혁명 이 방식에 대해서 대표님이 혹시나 가지고 오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코로나 위기 초기부터 사람의 얼굴을 한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를 맨 먼저 썼어요. 그리고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코로나 세대라는 용어를 제가 또 맨 먼저 썼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 세대의 아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의 존엄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 세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빼앗기고 있죠. 우선 대학 신입생들은 이 좋은 캠퍼스의 공기를 맛도 잘 못 보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적에도 마스크 끼고 그 친구의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를 모르고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졸업 후에는 취업이 어려워진다든가 어렵사리 취업했는데 휴직을 강요받는다거나 또는 해고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인문학적인 접근이 과연 무슨 위로가 될까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에게 마지막 위안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일까라 생각을 해요. 사람의 본질이 비대면 일리가 없죠. 어떻게 얼굴을 안 보고 살아요? 그런데 비대면이 지금 강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고독, 우울감, 무력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케렌시아 같은 것이 여기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케렌시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페인에서 투우장의 소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잠시 쉬는 곳을 케렌시아라고도 부르고요. 치유의 장소라는 뜻도 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매사가 그냥 이렇게 제약받고 그러는데 어딜 가면
마스크 없어도 된다든가 마음 놓고 떠들어도 된다든가 하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저한테 주시는 질문은 그 종류가 아닐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는 것은 마음일 텐데, 물론 삶의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됐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거기에는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이 자주 오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타격이 온다면 그럴수록 이른바 스피리추얼 비즈니스, 정신적 산업이라고 할까요? 이게 더 싹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게 종교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뭔가가 있음직해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들이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로부터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이래야 될 텐데, 치유받고. 그런 점에서의 스피리추얼 비즈니스, 이런 게 나옴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선가 나오겠죠. 그것의 한 공간으로서 저는 케렌시아를 꿈꿨었는데 잘 안 잡혀요. 이걸 지자체가 해야 되나, 큰 기업이 해야 되나,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영주에 있는 산림치유원 같은 데가 그거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영주 산림치유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총리 때 2번 갔는데 제가 다녀와서 달라진 게 있어요. 우선 산림치유원 안에 나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산림치유원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옛날 과수원을 그냥 개조해가지고 만든 것이라서.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른 동네에 있는 은행나무나 가로수를 전부 옮겨 심어다가 전부 다 거기다 채워 넣었어요. 그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입구의 진입도로가 굉장히 가로수가 울창해졌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주문했던 것이 이 임산물로만 된 밥상 같은 게 산림치유원에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시내에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먹고 가라 그러면 그랬더니 나물 종류 27가지인가를 재배해요. 거기에는 그 명이나물도 있고요, 취나물도 있고 곰치도 있고 그러대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먹는 것부터 좀 달라지고 내가 치유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위안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면 어떨까.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치유산업이라는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치유산업. 그런 게 생김직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인 접근이나 소양 같은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그것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2번째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속이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주제일 수 있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 그 가치와 기성세대 분들이 생각하시는 공정의 가치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무시하는 공정 국제도마, 정비지 국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 설립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우리는 사자에 찬성한다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지금의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공정은 공개적인 경쟁을 통한 선발, 그 방식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청년들이 피해자가 된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된 청년들이 다시 그걸 다른 사람들이 금요하면서 다시 가해자가 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책이었어요.
사실 저희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취업 시장에 나오고 취업을 하면서까지 늘 경쟁과 그런 거에 연속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믿고 있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 시험을 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실 그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인천 국제공항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감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공정에 관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고요. 그 계획을 어떻게 내우실까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장관님의 일로 입시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지요. 그 시험 비중을 확 다시 높인. 그 이전에는 그것만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골고루 보는 방식의 전형을 썼는데 그게 오히려 불공정의 원상이 될 수도 있다 해서 그냥 시험으로 단순하게 경쟁하자. 그게 더 수용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그 논쟁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청년으로 갈수록 경쟁을 통한 수용 가능한 그런 것을 더 공정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회 전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볼 때의 공정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의 공정이 꼭 일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들이 여러분 세대는 많이 어느 한쪽으로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공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보다 한 10년, 15년 선배들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그 일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누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나 대기업 들어갔어. 그런데 왜? 이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앞선 세대는 그 두 가지의 생각이 부닥치는 세대였고 지금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느 한쪽으로 너무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조화를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최근에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 지방할당 이것도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할당을 목표제로 바꾸지 않았어요. 할당은 무조건 그 비율을 채우자는 건데 그러다 보면 공부 더 잘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기를 블라인드로 해서 했는데 보니까 목표에 어느 쪽이 미달하더라 그러면 정원 외에 조금 더 뽑아주자. 이쪽 분들이 손해는 안 보게 하자.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시비가 있을 수 있죠.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정에 대한 생각이 그 지나칠 정도의 경쟁에 노출되신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정도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어느 쪽도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고 느끼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이 국정 후적지 관련이나 아니면 기업 이제 할당제 관련 질문인데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당황스럽기만 다른 질문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통령님한테 청년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한창 대구에 심하던 시절에 저희 학교에서는 생활치료센터 학교 기숙사를 열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로 기숙사를 주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양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왜냐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야 할 그 거주공간이 그 코로나 환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총학생회 안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하지만 옳은 그냥 그 당시에 대구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 사실 학생들은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래서 시나 학교에서 그런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을 내렸는데, 청년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닥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과 옳은 것 두 가지 가치를 놓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청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는지, 또 대표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셨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된 기숙사에 제가 왔었어요. 예, 그 방호복을 입고 벗는 일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막 장갑도 2겹씩 껴야 되고요. 또 꼈다 벗었다 하는 것도 요령이 있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고,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배웠었는데요. 어려운 결정이지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것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셨어요. 거기를 내주기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코로나 초기에 우한 교민들을 모셔다가 충청남도 아산, 충북 진천 2군데 모셨지 않습니까? 그때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한쪽에서는 받아들이자는 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낮과 밤에 마을 어구에 현수막이 수용 반대가 붙었다가 뭐 환영도 붙고 막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걸 결정하신 그 받아들이기로 모시기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신 분이 바로 그 수용시설에서 4km가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도 두려웠다. 그러나 어떡하느냐. 그래서 설득을 했다. 아주 단순한 이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이 그런 고통을 겪을 적에 광주는 병원 2동을 비워드렸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겠다. 그 양면이 다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식인들은 그쪽을 좀 더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이기심의 동물이죠. 이기심의 동물인데,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신학도였죠. 근데 아프리카의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되고 거기를 가서 돕겠다고 결심하고 난 뒤에 의학을 공부했어요. 평생 아프리카에 사잖아요. 여러분 저 소록도 한센인들 도와주는 시설에 평생을 살다 가신 마리안누와 마가레트라는 2 간호사를 아시나요? 2분이 오스트리아의 신학도였죠. 근데 마리안누가 먼저
소록도의 참상을 알게 되고 마가리트를 설득을 해요. 우리 저기 가지 않을래. 그래서 설득을 하고 난 뒤에 인도 캘커타의 의과대학에 가죠. 한센병을 1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소록도에 가죠. 40여 년을 거기 살거든요. 근데 한국인 간호사들도 못한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한센인들 알몸에 맨손으로 약을 발라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음식은 국물이 많잖아요. 그 국물을 같이 떠먹고요. 그리고 40여 년 일을 하신 뒤에 떠나죠. 이제 내가 이쪽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것 같다. 나이도 늙고. 그래서 두 분이 밤중에 도망합니다. 배를 몰래 세워놓고.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작별 인사 편지를 그때야 보내지요. 그리고 떠났죠. 인간이 이기신 분이라면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종교인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저는 그 중간선으로 과학을 믿는 것이 지식인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인재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취업에 대해서 이제 활로를 찾아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판 미디에서 그 정도에 대한 뭐 바이오라든지 공연 일자리라든지 그런 방안이 이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그 교육기관, 대학들에 대한 그런 지원 체계라든지 그런 방안은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냈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시민이 대신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에 있는 각종 공립대, 그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매년 입학생의 10% 정도가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역 국정 공립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지방에 있는 국정 공립대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정부나 지자체가 도와야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학생과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로서 제일 해야 될 일은 국가 장학 제도를 획기적으로 늘려가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청년기에 집 걱정 없게 해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우선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서울에서 청년들 그 주거 문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주거 급여를 드리거든요.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닌데 조건이 좀 이상해요. 20대의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만 무슨 뭐 대상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상한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야만 독립이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선입견 같은 걸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벽을 과감히 허물러서 주거 지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박성민 최고위원이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뒤돌아서서 인사 다시 한번 해드리세요. 아주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는데 옆방의 소리를 다 듣고 사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쪽 소리도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저쪽에.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일자리가 넉넉해야 되지요. 보통 지방은 서울에 비하면 무슨 방세가 비싸다거나 하는 문제는 덜 할 텐데 일자리가 적으니까
또 그것이 큰 고통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기업들이 지방에 오게 해야 한다. 납부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 세금을 차등적으로 깎아들여서 뭔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든가, 또 공공기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금은 2022년까지 그 지방 대학 출신을 30% 채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채용 할당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30%는 유지하면서 거기에 다른 지방 대학 출신을 20%까지 얹어서 추가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대학 교수님, 김사열 교수님, 균형발전위원회가 그걸 연구하고 계세요. 그 교수님이 제 후원회장이십니다. 김사열 후원회장이 먼저 되셨고 한참 뒤에 균형발전위원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또 이제 공정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검토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비가 없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든가, 그 비율이 너무 높다면 조금 유연하게 해본다거나, 그런 등등의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지방할당, 지금은 이래저래 30%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총장님 추천 케이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보면 학교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 근무를 잘 하시는 것으로 평가가 좋아요. 흔히들 그냥 정실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런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은 없는가? 물론 처음부터 지방 공무원은 그 지방 출신으로 뽑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넓혀가는 방법이 없는가? 인사혁신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이 과정에서 좀 더 그런 사업들이 지방에 많이 배정됐으면 좋겠고요.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방 거점 대학에 지금 그걸 나눠서 그 과를 넓힌다거나 학생을 육성한다든가, 그런 것이 교육부의 사업 중에 들어가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감사드리면서 지정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 플로어에도 많은 사부분들이 왔었는데, 이제 이날의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거소해서 자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우측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기공학과 2학년 재학 중이고 IT 동시예공학 전공 예정인 이동환 학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떨리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되게 천천히 하신다고, 일부러 그런 자기의 말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기량을 많이서 그런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오늘 강연이 조금 되게 편안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어릴 때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주제도 주제지만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강연에도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3월달쯤에 코로나가 이렇게 대구에 엄청나게 번졌을 때쯤에는 그런 언론에서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 경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쓴 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상하긴 하지만 제목은 코로나 돌려막기입니다. 대구에 오는 확진자는 오늘 확진자와 접촉한 것 같아 목이 따갑고 열이 나서 1339에 전화를 걸었다. 뉴스에 나온 대로. 근데 일반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고 성별 진료소에 가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 갔더니 보건소에 가라고 한다. 근데 보건소는 이미 불통이고 관할구간이니 자기 동네 위치한 곳에 가라고 한다. 그래서 환자는 너무 걱정이 되어 선별진료소 뛰어갔다. 그러니 오늘 진료는 끝이 났다고 집에서 쉬고 내일 오라고 한다. 이렇게 시가 끝이 나거든요. 사실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대구 사람들은 되게 긴박함을 느꼈고 위기의식을 느꼈고 거의 나라가 이제 그때 경험에서는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국민을 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하고 심각했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사실 정치라는 것이 국민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라가 잘했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저는 솔직히 조금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사실 국민들이 가장 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이런 현 정권 유지에도 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상처를 주고 사고를 한다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위기에 대해서 나라가 대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 정권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에 이용한다고보다는 조금 좀 유리하게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목소리가 굉장히 울려서 충분히 듣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선 코로나를 이용한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이지요. 그걸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대구 경북이 올해 3월, 4월에 많이 확산됐지요. 그때는 대구 경북의 의료 역량으로 감당할까 말까 할 정도까지 확산 속도가 빨랐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의료 인력들이 자원봉사나 또는 배정의 형식으로 대구 경북에 와서 함께 했고요. 또 정부도 갑작스럽게 대규모 발생이 생겨서 많이 불안하고 당황했겠지요. 정부로서는 일부러 뭘 잘못하거나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그 불안을 딛고 곧바로 평온을 되찾으시고 또 코로나 관리도 잘하셔서 이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안정된 곳 중에 한 곳이 된 것, 그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역량이 그만큼 커진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하거나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청년에게 기름부자인 만큼 청년 정책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고 저희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한 분 더 계신 사고분. 네. 중간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과 1승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성열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낙연 대표님과 민주당 관계자님들 경북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등 경제 기업 실성으로 인하여서 입법부 관계자들의 전문성 또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민주당에 있어서는 경제 관련해서는 양양자 의원 혹은 오영호
의원님 말고는 제가 경제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공학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공학에 관련한 입법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전문성 또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맨 처음 들어갔던 것이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이고요. 국회 출입 기자를 했던 것까지 치면 지금 38년째입니다. 출입 기자 18년, 국회의원 된 지부터 20년 이러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요. 아침 7시 반 되면요, 의원회관이 여기저기 공부하는 모임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세미나나 토론회나 이런 걸 합니다. 과거에 2000년 제가 국회의원 시작할 때는 있지 않는, 없었던 광경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국회 청소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시려면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오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공부하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많이 달라졌고요. 단지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가 없다기보다는 그 당마다 조금 신념책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조금 더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많이 생각한다든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꼭 기업의 우호적에만 경제 전문가냐, 그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좀 더 균형 있는 정책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뭐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의원님들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학생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정치인들의 전문성 놓고 보면 한국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배양됐으면, 좀 더 나아졌으면 싶은 것은 그 개개인의 전문성보다는 어떻게 좀 타협의 기술 같은 것이 좀 발달이 안 될까, 조정의 문화 같은 것이 좀 더 확산되면 안 될까, 그쪽이 더 아쉬워요. 전문성은 거의 아쉬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구체적인 답변 주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